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라는 자동차는 아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일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좀 더 즐거운 자동차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함께 살펴보시죠. 색깔 봐라. 와, 이 색깔은 뭡니까? 고려청자색. 미로 색깔이요. 미로 색깔이라고? 아니, 너무 데미지 제대로 매기는데? 딜 들어오네. 그렇지만 실드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좀 저렴한 차 아니냐?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레인지로버 신형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기존의 레인지로버도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훌륭한 차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신형 레인지로버가 나오면서 이게 되네? 아니, 그거보다 더 멋진 차가 나올 수 있네? 라는 걸 느끼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외관을 보면요,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크리스탈 같이 빛나는 이런 헤드램프 DRL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DRL은 그냥 면발광 해서 그냥 빛나는 요소로만 쓰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죠. 이게 빛날 때나 빛이 나지 않을 때도 역시나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크리스탈을 깎아 놓은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게 램프를 켰을 때 그 안에서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빛나는 지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니까요. 도자기 깎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른 다른 부품들을 한 번에 찍어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단차가 없는 그런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자동차 앞부분을 놓고 이 랩 같은 걸 이렇게 빡 당겨갖고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게 레인지로버 벨라부터 시작된 그런 디자인 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들이 레인지로버 전체에 다 적용이 되면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놓으면 뭔가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운동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이 레인지로버 이번 세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죠. 뭐 이렇게 깔끔한 게 있어?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랜저 측면, 제네시스 측면, S클래스, 7시리즈, X7, 우루스, 롤스로이스, 네, 여기 다 뭐가 있죠? 이거 얼마나 깔끔해. 이거를 그동안 어떤 메이커도 못했는데 이 레인지로버만이 유일하게 여기 있는 몰딩을 제거했습니다. 두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로 바로 이어지게 정말 매끈하게 나왔죠.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기본적으로 라인 처리가 정말 훌륭한 자동차 메이커죠. 그래서 이 라인이 앞쪽에서부터 라인 하나가 이어져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선을 정말 길게 쓰고 있죠. 계속 갑니다. 계속 끝까지 가서 한 바퀴를 돌아요. 차체 전체를 한 바퀴를 그냥 선 하나로 두르고 있는 거죠. 이 보닛과 차체를 나누는 파팅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선을 그냥 나눠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 레인지로버 시리즈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휠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니, 휠 디자인을 이렇게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직선으로 착착착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면서 우아한 그런 휠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샤크 안테나가 있는데 샤크 안테나가 두 마리의 샤크 안테나예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전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봤을 때 이 램프, 신형 레인지로버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히든 브레이크 램프,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브레이크 램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소리 봐.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니, 소리가 너무 멋있잖아. 약간 북치는 소리 같은 게 나고 있거든요. 아, 수상한데 이거 약간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같이 그렇게 되게 멋있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좀 멋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쯤 저 차 뭐지? 라고 쳐다볼 만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두두두 하면서 지나가면 다들 이렇게 한번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자, 뒷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안에 짐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짐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끈이 또 있어요. 뭔가 세워 놓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여기다가 놓을 수 있겠죠. 아니 짐을 여기다 놨는데 여기 자빠져 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빠지지 않게 이렇게 뭘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을 어떤 식으로 실을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짜잘하지만 디테일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오! 이게 원래는 여기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있을 경우가 많은데 지금 템포러리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아, 굳이 그냥 실제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누가 갈아 낀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주지? 지금 이게 옵션이라고 하던데 옵션을 굳이 다 최대로 해주셨네요. 이런 버튼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낮아질 수 있어요. 아니 굉장히 빠르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이 문을 열고 타고 내릴 때 알아서 차체를 낮추고 알아서 또 차체를 높여줍니다. 승객이 차에 탈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폴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앞좌석이 같이 움직이면서 저기 앞좌석이 건드려지지 않게끔 저렇게 기다렸다가 접혀지는 것도 인상적이죠. 아, 꼼꼼해요, 꼼꼼해. 앞으로 젖히고 나서 앞좌석이 다시 또 돌아와. 야, 저런 것도 꼼꼼합니다. 폴딩뿐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도 이렇게 전동으로 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레인지로버답게 편한 공간이냐? 레인지로버하고 비교했을 땐 확실히 작은 공간이긴 해요. 확실히 아담한 공간인데 아담하다는 게 자동차에서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차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니까 당연히 스포츠답게 이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를 한잔 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전원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작은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스피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차는 눈길에서도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너무 안정적이고 휠베이스도 기니까 이렇게 눈길 드리프팅이 그냥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차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엄청나게 비 오고 엄청나게 눈 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가장 즐길 수 있는 자동차를 떠올린다면 그 중에서 레인지로버가 가장 멋진 자동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를 아무렇게나 다루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차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조용합니다. 아, 진짜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차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 뭐든지 나를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자동차네요. 저 조그만 차 뭐야 저거? 마칸 아니야, 마칸? 마칸 같은 게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카이엔이네요. 이게 차를 타면 사람이 이렇게 오만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카이엔이라든지 X5라든지 이런 차들을 탔을 때 시트 포지션이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들이 자꾸만 시트 포지션을 낮춘다에 자꾸 목숨을 걸고 있어요. 특히 독일 제조사들은 본인들이 SUV를 만들면서도 SUV를 만들 걸 죄악시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SUV를 선천적으로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그래요. 지프차를 전통적으로 탔습니다. 갤로퍼라든지 이 승용 SUV의 시작을 처음 만든 스포티지 1세대가 93년도에 나왔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보면서 쯧쯧쯧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지프차를 왜 굳이 타고 다녀, 뭐하는 짓이요, 이러면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 그랜드 체로키라든지 이런 자동차 정말 성공하고, 영국에서 이 랜드로버가 정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외의 여러 국가들이 막 사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해서 만들어진 게 BMW X5 그리고 메르세데스 M클래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SUV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 랜드로버는 전통적인 SUV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V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라는 교과서 같은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트 포지션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래야 좀 시원하게 정말 앞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내 차가 SUV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코너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오른쪽 바퀴가 약간 미끄러운 길을 가면서 코너링을 돌았는데도 가뿐하게 돌아주고 있어요.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너무 소프트하게 돼 있으니까 약간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한번 주행해 볼게요. 오, 엔진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마음에 들고요. 약간 더 거칠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재밌는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거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약간 귀여운 느낌도 듭니다. 나 나쁜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350마력스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다루기 아주 편한, 그리고 가속할 때 가속 능력도 아주 출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패들 시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프트업을 하고 시프트 다운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지금 이 차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초대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가속 능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가속 능력을 보여주네요. 자, 이 차는 후륜 조향도 들어있어요. 아니 뭐 없는 게 없어. 이 차는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뭐 1억 넘는데 그 정도 해줘야죠. 후륜 조향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꺾이고요. 저속에서 이 주차장에서 빼거나 코너를 유턴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회전 방향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주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야, 이게 승차감 진짜 편안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SUV의 승차감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나, 굉장히 고급 세단을 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이 레인지로버를 가리켜서 사막의 롤스로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아마 레인지로버를 타보신 분들은 다 이래서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컴포트는 지나치리만치 컴포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부드럽다. 아니 서스펜션을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할 수가 있나. 아 진짜 이건 너무 조용한, 과속방지턱 넘는 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이건 진짜 신기합니다. 다이내믹으로 한번 바꿔서 주행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정감이 다르네. 다이내믹은 안정감이 다르네요. 와, 과속방지턱. 일단 그 서스펜션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네요. 컴포트에서는 뭔가 부드럽게 이 잔충격이 조금 가는 느낌인데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나니까 서스펜션이 정말 빠르게 탁 치고 바로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컴포트는 저한테는 너무 승차감이 부드럽달까? 네, 저는 다이나믹이 더 좋긴 한데 아마도 우리나라 대부분 소비자들은 야, 이 컴포트가 베스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다이내믹이 확실히 서스펜션도 단단해지고 기본 세팅이 서스펜션을 약간 낮춘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네요. 이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갖고서 에어 서스펜션을 세팅해 놨는데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듭니다. 이왕 돈 들여서 에어 서스펜션 했으면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줘야죠. 근데 다른 에어 서스펜션하고 차이점은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에어 서스펜션은 이름도 별도로 만들었어요. 볼륨 에어스프링이라는 별도의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스펜션이 업다운 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도 계속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 자동차들 보면은 높낮이 조절을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공기를 또 압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진짜 신기한 거 이런 거 보셨어요? 왜 내 차가 투명해지는 거야? 무슨 마법 같은 거 씁니까? 내 차 밑에 카메라 달았어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정보, 뒤쪽에서 비춰지는 정보를 내 차가 움직이면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 차를 이만큼 굴렀으면 이 위치엔 뭐가 있겠지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이게 특히 오프로드를 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돌이 있거나 바닥에 물이 있거나 양쪽의 바위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역시 오프로드의 종가답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데 주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있네? 이러면서 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뭔 개소리야!
후드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위쪽에서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후드 자체가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침수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작긴 하죠. 레인지로버나 다른 자동차처럼 공기 유입구가 옆에 있는 그런 자동차는 아니지만 지금 이 차는 보닛 위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요. 여기에 심지어는 90cm, 그러니까 거의 타이어가 다 잠기는 물에 들어가도 이 차는 침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엔진은 지금 인제니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은 이 엔진 커버를 가로 배치 엔진 자동차들도 세로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세로 배치 엔진인데 가로 배치인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인터쿨러도 이렇게 수랭식 인터쿨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쿨러가 지금 4개의 채널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이것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네요. 전통적인 6기통 엔진답게 이 에어 인테이크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에어 필터에서 3기통씩 안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공기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진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철판을 찍어서 만든 그런 서스펜션 마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의 대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차가 더욱더 강성이 높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스트럿 타워바처럼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양쪽 서스펜션을 타워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서스펜션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WC 본이잖아요. 서스펜션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서스펜션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럼에도 이 WC 본을 채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차의 서스펜션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비쳐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자, 그럼 이제 차로 들어가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를 살펴볼 때는 이거 가장 먼저 한 게 누굽니까? 이것도 가장 먼저 한 게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 벨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팝업식 도어 핸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는 거의 업계 표준이 돼가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랜드로버가 정말 업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버튼식, 요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장갑 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버튼식이 훨씬 더 유용하긴 합니다. 저는 터치식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 차는 워낙이 레저, 오프로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 낀 손으로도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버튼은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에어 서스펜션을 정말 적극적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내릴 때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서스펜션을 낮춰주는 승하차 높이로 바꿔주는 기능을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사람이 타거나 타기 전에 미리 서스펜션을 낮춰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아도 차문을 열면 자동으로 서스펜션이 낮춰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미리미리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버튼이 없고, 여기 디스플레이, 완전 여기도 버튼이 아무 글씨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글씨가 없는 차가 있나? 심플 그 자체예요. 뭐가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기한데요. 매끈한 느낌이 디자이너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게다가 이 차는 이쪽 스피커 그릴도 지금 블랙아웃 처리를 해서 스피커 그릴이 보이지 않도록 해놨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피커 그릴도 직물 도어 트림이 달려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스피커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밑에 스피커 우퍼 자리는 하나가 남아있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 이번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시동을 걸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굉장히 화려하고 첨단의 자동차로 거듭납니다. 역시 럭셔리 자동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부터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거 OLED로 이렇게 아래쪽에 깎여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독특한 지점이고요. 이런 대각선을 쓰는 게 사실 디스플레이에서 쉽지 않아요. 어지간한 디스플레이들은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LCD 디스플레이 만드는 방법 아세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이 빛을 따로따로 내는 형태로 만들려면 이건 뭐 말해주지 않아도 OLED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요거 OLED가 아니고선 구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결국 OLED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잘 해내고 있네요. 혼 커버라든지 여기 있는 이렇게 길다
달달한 느낌이 드는 거, 요게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거든요. 산타페 디자인이 되게 노골적으로 이런 느낌을 따라갔죠. 아, 나만 그렇게 느낌이 드나? 아니,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시트 자체가 굉장히 소파 같은 느낌이 드는 좀 큼직큼직한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덩치가 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트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직물과 가죽 이런 것들로 마무리되어 있는 이 인테리어를 보면 가정집 중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정집에서 보는 그런 거실 인테리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숨겨져 있는 자동차, 뭐 롤스로이스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물병이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냉장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막에 안 가보신 거죠. 사막에 가시면은 정말 필요할걸요. 이 차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니까 사막에서 네가 아무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어도 냉장고 없으면은 나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홀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잠깐, 이거 좀 공간이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땡입니다. 넓어요. 여기다 이만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앞쪽으로도 이만큼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 USB-C 그리고 USB-A 이렇게 두 가지의 USB 아웃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로 제공하는 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USB-A만 제공을 하거나 USB-C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부분이 심플화되어 있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실제 물리적인 다이얼을 갖고 있는 것도 고맙지만 사실 온도 조절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온도 조절을 했으면 거기에 시트를 따뜻하게 차갑게를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고 이걸 눌러서 시트도 조절을 같이 하라는 얘기죠. 나는 꼭 바람량을 조절하고 싶어 하면 땡기면 됩니다. 땡겨서 나는 바람량을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볼륨은 여기, 이런 것들 다이얼의 위치가 너무나 적절하고 이 다이얼이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요것도 굉장히 신선하죠. 이 다이얼이 평소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걸 조절하지 않게 하고 있다가 이때는 오토예요. 이걸 눌러서 튀어나오게 해서 다이얼을 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혼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줄여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멋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레인지로버에서 갖고 있었던 기능이어서 보강 프로그램 같은 걸 하게 되면 서스펜션 높이라든지 DSC라든지 심지어 기어 시프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오프로드 주행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 준다는 얘기죠.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터레인 리스폰스에 바로 붙어 있는 게 힐 디센트 컨트롤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이렇게 오프로드 세팅을 하고 힐 디센트 컨트롤이 필요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입니다. 기어 시프터는 이 레인지로버는 예전부터 누구보다 먼저 기어 시프터를 다이얼식으로 만들었던 회사죠.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없앴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주행하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P를 별도로 빼고 있고요. 정작 파킹 브레이크는 별도로 빼고 있지 않습니다. 파킹 브레이크와 P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뺄 때가 되지 않았나. 폰을 무선 충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무선 충전 패드에 이렇게 숨겨놔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절대 보지 마라, 그런 의미인 건 알겠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리고서 이게 이 안에서 좀 움직이거든요. 보온 패드 같은 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 더 그립력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멋지네. 그래픽을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서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죠. 요즘 현대차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현대차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산타페가 이렇게 나왔죠. 위쪽에 수납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 요거는 사실 레인지로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놔두면 다치고 당겨서 넣고 오프로드 차를 좀 만들어 봤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안에 시거 아웃렛이 있습니다. 카와우의 메다스는 요거 못 찾더라고요. 아, 메다스는 이거 보고 있나? 너 영국 사람 아니었어? 네, 앞좌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뒤로 넘어가시죠. 오! 소프트 클로징이 있네? 아니,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소프트 클로징이 있군요.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요거 진짜 멋지죠. 스피커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 요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전혀 모르겠죠. 이게 마치 그냥 뒷좌석에 있는 직물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스피커 그릴을 숨겨놨습니다. 아주 세련됐고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크롬으로 만들어진 것들, 크롬이 만약에 그냥 크롬이었다면 아마 화려하다 못해서 약간 촌스럽다고 느꼈을 텐데 다크 크롬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도어 손잡이 어떻게 여는 거예요? 하고 좀 헤매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열도록. 이게 편하기도 편하지만 누군가 못 열 때 운전자가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살짝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꼭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시트 자체의 고급감도 대단합니다. 근데 시트 색깔을 지금 세 자리를 다르게 해놨어요. 너무나 과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는 이런 차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죽입니다. 이런 것을 가죽으로 만들어놔서 도대체 이걸 왜 가죽으로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힌지를 따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공기 토출구도 지금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거 수동입니다. 요거 수동이가 조금 깨죠? 그랜저는 이거 자동이던데. 리클라이닝은 전동식 리클라이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로 기울여 있다가 나 좀 서서 갈래? 라고 하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세워가도 괜찮은데?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손바닥 2장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머리 공간.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하게 되면 손바닥 3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머리 공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어서 또 개방감도 나름대로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머리 공간 이 정도 만들어줘야지 SUV면. 아니 온도 조절을 굳이 이걸 뒤에다도 붙여놨어. 굳이 뒷좌석 통풍도 만들어주고 앞좌석에서 봤던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도 이렇게 쉽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이 차는 4존 에어컨, 4좌석에 앉은 사람이 다 다른 온도로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지금 커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곡선으로 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있으니까 빛이 비춰지는 걸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이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좌석에서 운전자가 어디로 갈 때 그거 어디로 가는지 그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역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를 보여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HDMI를 꽂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 HDMI를 2개를 지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보느냐,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뒤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 보면 HDMI 포트가 2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USB-C가 있는데 USB-C가 몇 와트라고 돼 있냐면 60와트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HDMI 포트에다가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양쪽이 같은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아마존 파이어나 크롬캐스트나 애플 TV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HDMI 포트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내장되어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외장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는 이 차를 팔 때 여기 크롬캐스트라든지 뭐 하나를 좀 제공을 해서, 그래서 넷플릭스를 여기서 뒤에서 볼 수 있는 걸 좀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번에 그랜저 스피커가 정말 많아 14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이 차의 스피커는 몇 개 있을까? 무려 29개가 있습니다. 29개의 스피커. 스테레오는 원래 오디오가 저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고, 메르디안 저거는 서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 세 번째 있는 저거는 3D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실제 원음은 스테레오지만 이걸 마치 위쪽에서도 따로 녹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세 가지의 음향 효과를 주고 있어요. 마치 콘서트 홀에서 소리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실제 곡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느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MSG가 가득한 느낌의 그런 오디오인데 차에서 걸맞는 사운드를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 그게 더 좋은 사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어마어마하게 조용한 자동차예요. 어마어마하게 승차감도 좋은 자동차죠. 여기다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가고 있네요. 감속이 돼도 보통 감속이 훅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너무 부드럽게 감속이 돼요. 브레이크를 한 10단계에 나눠서 밟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얘는 한 100단계 정도로 나눠서 밟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차로 중앙 유지라든지 이런 기능은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회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마지막에 설 때는 그렇게까지 매끄럽진 않네요. 마지막 감속이 좀 큰데요. 네, 이 차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기 품질을 신경 쓰고 있다. 실내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후방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열려 있는 걸로는 안 되죠. 밖에서 공기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퓨리파이라고 해서 공기 정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CO2라든지 이런 것들도 센싱을 해서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럼 알아서 미세먼지를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PM2.5를 걸러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공기질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고요. 공기질이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왜냐면 밖이 몇이고 실내 몇인지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PM2.5 필터가 있으니까 이 밖은 미세먼지가 20이 있는데 이 실내는 6밖에 안 된단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 개의 미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미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차를 피해서 빛을 비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 눈부시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눈부시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나는 헤드램프를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하다고 느끼시면은 자동차의 헤드램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차를 피해서 헤드램프를 밝게 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향등을 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밝은 헤드램프를 보여주고요. 그 거리는 무려 500m까지 밝게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가 100m인데 500m면 이건 좀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500m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 헤드램프와 일반 헤드램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랜드로버를 포함해서 여러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헤드램프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비용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헤드램프는 정말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누르면 안 돼요. 이거 SOS 버튼이에요. SOS 버튼 누르려고 그래. LED 못 찾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스르륵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첨단 기능들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미러가 아니고 카메라네?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는 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이 룸미러는 이 뒤에 있는 승객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보인다는 점, 이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해놓으면 사이드미러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이드미러 봐야 돼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정말 숄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 사이드미러를 안 봐도 되긴데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장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차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1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이 차는 오토바이오그래피이기 때문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나는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카이엔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 카이엔하고 비슷하다고? 카이엔 생각하니까 그래도 납득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카이엔은 거기에 옵션을 붙여야 되는데 보통 기본 3천만 원 정도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포르쉐 가격과 이렇게 1대1 비교를 하면은 안 되고 포르쉐 가격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싸다. 그래서 이 차는 포르쉐보다는 저렴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단점 두 번째, 이 차에 있는 하이글로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건 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낮은 차들도 하이글로시는 어지간히 쓰잖아.
다들 쓰니까 이 차에서 하이글로시를 발견했을 때 아니 이거 저렴한 차에 쓰이는 소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차는 지문 방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돼 있어서 어지간히 손으로 만져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이글로시라는 게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네요. 이 차의 단점 세 번째, 이 디스플레이가 OLED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OLED는 꽤 뜨겁습니다. 꽤 뜨거워서 만지면 이게 정상적인 디스플레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상적인 겁니다. 겨울이니까 지금은 따뜻하니 좋은데 여름에 만질 때 너무 뜨겁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하네요. 진짜 여유롭네.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퇴근할 때는 여유롭게 이렇게 느긋한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 있고, 여기에다 바로 레저용품 같은 걸 싣고 차 그대로 그냥 오프로드든 어디든 그냥 바다든 산이든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또 이 차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차를 놓고 보면 뭐 인생을 즐기는 쪽이라면 사실 이런 종류의 자동차가 가장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스포츠카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스포츠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막 주행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라면 이 차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독일 자동차가 추구하는 방향과 영국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 즐거운 주행 감각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자동차, 아주 부드럽고 때에 따라선 다이나믹하게 불안감 없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라고 해서 레인지로버의 무조건 동생 이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운 걸 볼 수 있잖아요. 뭐 장가계를 거꾸로 올라갔다든지 댐을 거꾸로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다이나믹한 환경, 그런 오프로드 환경에서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건 레인지로버가 아니라 레인지로버 스포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놓고 보면 가격에 따라서 이 차는 이 차를 절대 넘지 못해, 이 차는 이 차를 절대 넘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이 자동차들이 각각이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를 시승해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레인지로버 있는데 뭐하러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 아니 여러 가지 다른 차 있는데 굳이 왜 이 차를 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단순하게 레인지로버의 하위 호환 이런 자동차가 아니라 레인지로버가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스포티한 자동차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럭셔리한 스포츠 SUV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